3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며 위축 국면에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의 위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을 앞둔 기업들의 일시적인 재고 축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조사위원회 의장은 관세 부과 후 제조업 부문의 재고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발표할 상호 관세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관세 부과를 옵션으로 검토 중이며 2일 발표 예정인 관세 정책은 이전보다 광범위하고 항구적일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 방안도 논의 중이라 덧붙였습니다. 하워드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배정받은 기업들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보조금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수백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법에 의거해 제공되는 최대 25%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를 드디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이 경제가 둔화됐다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탓인지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4월의 첫 거래일을 맞은 뉴욕 증시는 관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증폭됐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조업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시사하는 새로운 경제 지표들까지 발표되면서 시장은 추가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했는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세에 힘입은 기술주의 약진이 시장을 떠받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일제히 힘을 내주면서 나스닥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87%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지수 살펴보시면 0.38% 역시나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한 모습입니다. 0.03%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1.98%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국채금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8%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WTI 국제유가는 0.49% 하락했습니다.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기다리면서 국제유가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면서 낙폭은 제한된 모습입니다. 현재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는 다르게 기술주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전자기술 섹터 살펴보시면 브로드컴 0.65%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퀄컴 같은 경우에는 0.36%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면서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텔은 2.9%대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 섹터 살펴보시면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0.45% 하락했고요. 오라클은 1.52% 상승했고 팔란티어도 0.33%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테일 트레이드 부분 살펴보시면 이 리테일 트레이드 역시나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좀 좋은 지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마트 1.18% 상승했고요. 코스트코 0.91% 상승하면서 모두 1%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 쪽은 어제 보여줬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혼조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0.08% 소폭 상승한 모습이고요. JP모건은 0.67%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술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분야 오늘 살펴보시면 조금 역시나 빨간불이 짙게 깔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건부가 FDA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원을 시작했다라는 보도로 인해서 제약 종목들이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FDA가 쪼그라들면 이 제약사들의 업무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다이어트 약 젯바운드로 시총 기준 세계 최대 제약사로 부상한 일라이릴리는 오늘 2.5% 급락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업체 화이자는 3.16%, 모더나는 4.2%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 주가는 이 종가 기준으로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S&P 500 지수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종목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탈크 제품이 난소암을 유발했다는 대규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파산 계획이 미국 법원에서 다시 기각이 되면서 소송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게 됐고요. 방어 비용 부담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친트럼프 성향의 케이블 뉴스 채널 뉴스맥스는 뉴욕 증시 대비 첫날인 전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735% 폭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160%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M7 빅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애플 먼저 살펴보시죠. 네, 애플은 오늘 0.48% 소폭 올라와 주면서 22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애플의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어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다른 언어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한국어를 비롯해 8개 언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나의 애플 기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나의 찾기 기능도 출시된 지 약 15년 만에 국내 서비스가 공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 기업 규제를 위해 지난해 신설한 법률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으로 애플과 애플의 자회사인 일본 아이튠즈를 지정했다는 기사도 전해졌는데요. 이를 통해 애플은 관련 법률이 이용자 체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1.63% 강한 상승폭 보여주면서 1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는 오늘 장 초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왔는데요. 최근 AI 수요 둔화와 함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오늘도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막판에 1.6%의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1.8%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닷컴도 1%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파벳과 메타 역시나 오늘 1.5% 이상의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4%가량의 아주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출하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4% 가까운 큰 오름폭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계 전기차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비아디와 비교했을 때 1분기 주가에서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비아디는 홍콩 증시에서 1분기 동안 무려 52%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성장세 계속해서 보여왔고요. 반면 테슬라는 뉴욕 증시에서 32% 하락했습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전기차 414만 대를 팔아서 179만 대를 팔았던 테슬라를 압도적으로 제쳤습니다. 특히 비아디는 사상 처음으로 테슬라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희소식이 하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기자가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정부 효율부는 계속 운영되는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피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끝날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머스크가 5월 말 도지 수장에서 물러나고 도지 조직 자체가 사실상 종료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 향방도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 관세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미국 제조업이 3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집계한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49로 확장 국면 기준점인 50 아래로 내려가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9.5를 밑도는 수치로 제조업 PMI는 지난해 12월에 49.2 이후 3개월 만에 위축 국면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공장 출고 시 인플레이션 지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증가 우려 속에 거의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2월까지 26개월 연속 50을 밑돌며 위축 국면을 지속했다가 올해 1, 2월 2개월간 기준선 위로 올라서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PMI 하위 5개 지표 중 3월 들어 공급업체 배송 지수는 53.5, 재고 지수는 53.4로 기준선을 웃돌며 확장 국면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을 앞두고 주문을 앞당겨 재고를 축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급업체 배송과 재고 확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들어 느려진 공급업체 배송과 재고 확대는 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두 항목 모두 관세 우려에 발행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 이후에는 흐름이 역전돼 제조업 부문의 재고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일 전했습니다. 상무부 내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약속을 믿고 대미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미 보조금 지급이 약속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익명의 칩스법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또 외국 기업들이 대만 TSMC의 행보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러트닉 장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TSMC는 지난달 3일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처럼 보조금 지급을 늘리지 않고도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이 러트닉 장관의 목표라는 겁니다. 상무부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약속한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칩스법에 명시된 반도체 투자에 대한 25%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러트닉 장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회사는 미 정부로부터 각각 47억 4,500만 달러와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받은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기업들이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졌다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최근 몇 달 동안 경쟁사에 밀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3호 관세 발표를 드디어 네.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글로벌 증시 피해야 하는가, 참여해야 하는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간밤에 또 중요한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경제
관세가 좀 둔화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또 중요한 이 발표를 앞두고 네.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극심한 좀 하루였다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 씨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미증시가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표가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ISM, PMI 모두 생각보다 예상을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고민했었던 걱정했었던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실제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찌 보면 눈으로 확인한 그 첫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반등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결국 이제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낙관론적인 부분들이 저점 매수세를 형성을 하면서 어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의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의 어떤 행보였습니다. 지금 20%냐 25%냐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상호 관세냐 보편 관세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지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6월 달에는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좀 야기시킬 만한 좀 이야기들을 했던 부분들이 간밤 미증시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적용이 됐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전에 이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예측은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치는 이제 열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단 명분 있는 섹터와 명분 있는 어떤 기업만 좀 추려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간밤에 경제 지표가 사실 이 제조업 지수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신규 주문이라든지 뭐 생산, 고용이 모두 다 위축이 되도록 나왔는데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상승이 됐다는 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 관세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네.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호 관세, 산업별 관세, 아니 보편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 상품에 20% 수준의 관세를 보편적으로 뭐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우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하는 네. 뭐 상대해야 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람은 트럼프의 어떤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식은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저는 돌리실 필요는 없이 일단은 최악의 어떤 케이스를 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본질의 가치는 뭐냐.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됩니다. 혹은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뭐 10개국이니 15개국이니 아니면 상호관세니 보편관세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내적인 변수로 인해 주가가 요동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의 찬스로 저는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혹은 그 종목을 언제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라고 했었을 땐 4분기 혹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기업들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변치 않은 한 가지 섹터는 어디였냐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AI와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주로 매출을 내고 있는 디램, 레거시 쪽은 굉장히 좋은 매출을 냈었기 때문에 반도체만큼은 만약 시장 지수가 흔들리거나 해당 섹터가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매수의 찬스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런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 무역 장벽 자체가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무역 장벽, 높아진 이 무역 장벽을 넘어서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여야만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앞서 이제 반도체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방산 이건 트럼프가 본인이 원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섹터는 계속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그럼 타이밍은 언제인 거냐? 일단 내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양호한 혹은 완화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도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심하면 안 될 게
중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을 리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 타이밍을 잡을 거냐? 만약 내일 정말로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아마 유럽과 중국에서 맞불 작전을 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정말 무섭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때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어떤 경우는. 두 번째는 만약 내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이제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고 1차는 내일의 상승에 베팅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20% 관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과 유럽이 또 맞불 관세를 좀 놓을 수는 있어서요. 2차 매수까지 좀 고려해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방의 날이다라고 명명한 이 4월 2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5시쯤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계속해서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뭐 일본 등 좀 보복 관세라든지 맞불 관세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 점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만큼은 좀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종목별 흐름도 계속해서 좀 차별화가 될 것 같긴 해요. 반도체 쪽으로는 좋지만 또 지금 M7 기업들의 이 기술주들의 투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간밤에는 상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긴 했잖아요. 네. 좀 이러한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지난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기업은 두 가지죠. 상반기에는 엔비디아, 네. 하반기 막판에는 테슬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기업 모두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러면 괜히 이 불확실성이 많은 기업을 우리가 계속 추적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덜한 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그리고 구글, 그리고 알파벳, 구글을 이제 포함한 알파벳, 그리고 이제 메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왜 제가 나열을 해드리냐면 앞선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좋든 싫든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인 이후에 본인들의 기록을 본인들이 지금 깨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 블랙엘 아키텍처에 대한 지금 생산 일정의 의구심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엔비디아는 좋다라는 생각에서 엔비디아도 이제는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투심이 강하게 몰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당 가격이 굉장히 높죠. 투심이 모이지도 않는데 이 주당 가격이 높은 기업이 스스로 올라가기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는 여전히 이제 오너 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지금 해소되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보는 것보단 차라리 저는 마이크론부터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마이크론을 보느냐? 너가 너무 반도체 IT만 좋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확한 근거는 딱 두 가지를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서의 H20, 그러니까 구형 디램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디램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마이크론도 가격 인상을 고객사들에게 전체적으로 뿌렸습니다.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것, 특히나 공급처가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각각의 관계가 역전이 될 만큼 좀 굉장히 또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의 실적은 정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에 지금 많은 어떤 투자 지표들이 미국 기업들 실적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엔 관심이 저는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마이크론이 이 디램 가격을 또 올린 만큼 레거시 반도체의 실적 상승,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까지도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 서학 투자자들은 네. 이 테슬라를 또 가장 좋아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CEO에 대한 악재라든지 뭐 판매량에 대한 지금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5월 말에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도지 수장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도지 수장에서 안 물러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러나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다수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예전처럼 그렇게 브로맨스를 좀 기대할 만큼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유럽에서 정치적인 성향에 좀 문매를 맞고 있죠. 많은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매장에 가서 뭐 돌을 던져갖고 이제 유리창을 다 깬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실히 판매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지금 테슬라가 올랐어요. 아니 유럽에서 그렇게 판매량이 저조한데 왜 올랐는가라고 체크를 해보면 유럽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판매량이 감소를 했거든요. 반대로 어디에서 이제 늘었느냐를 체크를 했더니 중국 쪽에서 늘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3월 초 기준으로 이 테슬라 전기차 보험 대수가 약 15,000대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21,000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좀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중국에서 BYD 혹은 이제 중국 자체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부분에서 테슬라의 어떤 이 시장 침투율 자체가 지금 높아지다 보니 유럽 쪽에서 이제 부진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도 조금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무조건 이제 나쁘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우선 유럽 쪽에서 터질 것들은 다 터졌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혹은 이제 신규 국가를 통해서 매출을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면 테슬라는 반등 혹은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어떤 변수는 뭐냐면 어제 중국에서 샤오미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자율주행을 켜고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았는데 가드레일을 박고 나서 문이 안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던 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소식이 나다 보니 반대급부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또 테슬라의 최근 어떤 이 판매 대수 증가라는 뉴스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른 부분이라 공격적으로 쫓기보다는 결국 근본적으로 유럽에서의 판매량의 회복을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테슬라 본주 아닐 겁니다. 테슬라 2배수 ETF일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그만큼 큰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만큼 저는 바닥을 완벽하게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뭐 신규 국가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좀 유럽에서의 판매량을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M7 기업주들, 뭐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그래도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네.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부분에서는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어요. 이쪽으로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게 경기 방어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로 봐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대형마트 중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이제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창고형 어떤 이 마트, 월마트라든지 이런 타겟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트로 팔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구매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은 단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택한다라고 보기보단 경기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되니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월마트를 포함해서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떼어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 두 섹터 외에 아무래도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쪽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만 움직인 것을 놓고 봐서는 소비 침체에 대한 소비 둔화에 대한 특정 몇 기업에 따른 어떤 수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경기 방어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또 코카콜라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내 투자자들에게 코카콜라 사세요 하면 안 듣습니다. 사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만큼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을 포트에 지금 편입을 해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방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선은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주도주부터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M7 기업들이 좀 하락 추세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좀 이전보다는 그래도 이 주도주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만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조금은 혼란스러운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부터 XRP까지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3.12% 상승해서 현재 85,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82,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현재 6시 30분 기준으로는 85,000달러 선까지 올라왔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오늘 4.8%의 높은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 1,9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00달러를 과연 넘길 수 있을지 이 점도 주목이 되는데요. 또 이더리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월과 5월에 굉장한 강세장을 보인 시기다라고 또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이 올해에도 반복이 된다면 앞으로 5월 초쯤에 이 이더리움이 3,000달러까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XRP 살펴보겠습니다. XRP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다가 오늘은 2.6%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주요 8가지 알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머지 8가지 알트코인 중에서 전부 다 지금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 1.07% 상승해서 18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3.3% 상승한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코인의 선을 긋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도지코인이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3.3%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다 2.94% 상승했고 체인링크도 4.8% 거의 5%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2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바이누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 알트코인 전부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위코인 6.9%, 7% 가까운 아주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아발란체 3.57%, 스텔라루멘도 3.1%로 이 3% 내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바이누의 경우에는 2.5% 하락하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바이누의 레이어2 확장 솔루션인 시바리움이 이 누적 거래수 10억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바리움이 점점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시바이누의 가격을 상승시킬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짚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범타임즈의 서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제 기관 또 글로벌 기관이랑 정책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 보면서 그 뒤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어느덧 이 해방의 날도 코앞으로 좀 다가오기도 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좀 긴장감 속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좀 최근에 있었던 암호화폐 이슈 관련 소식들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들려왔던 소식이죠.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솔라나 기반의 ETF 출시를 좀 위해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죠. 예, 지금 이제 피델리티에서 솔라나 ETF를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 산하의 이제 BGX라는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SEC에 이제 제출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 봐야 될 건 지금 이제까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고, 솔라나 ETF가 이제 이전에 뭐 바네크라든가 이제 아직 공식 승인되진 않았는데 제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될 게 지금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는데 솔라나 ETF가 승인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시점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솔라나라는 게 지금 이더리움 킬러, 여러 이더리움 킬러라고 나온 메인넷 코인 중에 이제 솔라나가 뭐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상황에서 솔라나 ETF도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ETF 승인이 된다 안 된다는 관점에서 이제 저 규제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솔라나가 증권이냐 아니냐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더리움 이제 본질을 따지자면 솔라나 ETF도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델리티는 이미 지난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의 현물 ETF를 출시한 바가 있고요. 이번 솔라나 ETF 추진은 아무래도 자사의 암호화폐 상품 포트폴리오를 좀 더욱더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피델리티는 솔라나 ETF 출시를 위해서 관련 서류를 SEC에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다른 주요 자산 운용사들도 이 솔라나 현물 ETF 시장 진입에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 솔라나가 좀 가격이 128달러에서 또 145달러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육성 의지를 계속해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었었죠. 지금 뭐 그 비서실이었는지에서 지금 회의 중에 있다라고 했었고, 지금 이제 최종 이제 트럼프가 도장을 찍은 모습이고 비축 자산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최후의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전 세계에 단 한 명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줄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가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이제 비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그 마지막 리스크, 아무도 이걸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지막 리스크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크게 해소가 되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 2년 전 엘살바도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걸 도입을 했을 때 이제 엘살바도르가 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최소한 이제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안 된다. 뭐 실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 다 빼고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는 사줄 의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으니 이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걸로 이제 사라진다, 최후 리스크가 사라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난 1기 집권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기 집권에서는 입장이 크게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재차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비트코인이 안고 있었던 그런 마지막 실존적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됐다라는 평가도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이 최근 디파이 플랫폼에 대해서 세금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현재 이 안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디파이 이제 과세 관련해서 이제 규정을 뭐 폐기한다, 뭐 과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디파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과세가 안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와 뭐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 일단 디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이게 과세가 문제가 되냐면 디파이는 이제 줄임말이죠. 그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인데 탈중앙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평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중앙화 거래소 외에 보통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저쪽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온체인상에서 직접 개인들이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인 간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네트워크라 할까요? 그쪽을 이제 탈중앙 거래라고 하는데 디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내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 거. 아니면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내 코인을 어떤 곳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데 디파이에다가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계정을 그러니까 개인 지갑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일일이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디파이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봐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디파이에 대해서 일일이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규제 차원에서 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보다 과연 과세를 할 수 있느냐 한다면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건 굳이 만약에 디파이든 뭐든 코인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걸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조로는 중앙거래소 한국의 국내에 있는 중앙거래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현금화한 다음에 지금 계좌로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중앙거래소에는 이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중앙거래소에 입출되는 현금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디파이 자체에서 일어나는 수익, 손실에 대해서 일일이 그때그때 과세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존에는 이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죠. 이 디파이 플랫폼이 가상자산 거래 수익과 또 이용자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디파이는 아무래도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규정이 조금은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방금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직접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상원이 디파이 플랫폼에 대해서 세금 보고 의무를 없애는 결의안을 최근 통과시키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규제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어서 이 비트코인 ETF 관련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뭐 10일 연속으로 뭐 순유입을 기록했고 뭐 엄청난 양이 유입됐고 그래서 뭐 여전히 기관 수요가 여전하다. 뭐 이런 얘기지만 지금 아까 솔라나 ETF도 얘기했듯이 지금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순유입량이 얼마고 10일 연속인지 20일 연속인지 뭐 지금 뭐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런 뭐 그때 문제보다는 지금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어 있고 지금 솔라나 ETF가 언제
승인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ET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기관에서 뭐 공식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TF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시죠. 비트코인 ETF는. 네, 이렇게 현재 암호화폐 시장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침체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최근까지도 10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강한 흐름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유출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틀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살짝 보여지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이런 관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블랙록 CEO가 남긴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예.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좀 상반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 달러가 상당히 지금 기축통화로서 위기에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다른 국가 통화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화폐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달러의 뭐 지위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요, 최근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실상 이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다라고도 평가를 하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짚어볼 이슈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내일 관세 발표가 또 나오잖아요. 이 관세 발표에 따라서 좀 비트코인 영향은 어떻게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실까요? 여기 관세요. 네네. 그건 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랑 관세랑 연관, 뭐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때 이슈와 비트코인을 뭐 특별히 이렇게 연관지어서 어떻게 한다기보다 좀 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 그럼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미국의 지위, 그리고 달러의 지위와 비트코인이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요 관점에서 봐야지 특별히 관세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내일 있을 관세 발표에 대한 얘기도 조금 살짝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짚어볼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미국 정부는 이 도지코인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 보여왔는데요. 이 발언이 좀 해당 시장에서 큰 이슈를 보이기도 했었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를 뭐 정부 혁신 부서의 공동 수장으로서 내세우면서 그 부서 이름이 이제 뭐였죠? 그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이었습니다. 원래 네. 그냥 위원회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머스크가 재미가 없다 해서 그 부서 이름을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도지가 된 거예요. 그 부서 이름을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뭐 알 수가 없으나 원래 이름이 재미없어서 재밌게 바꿔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 이름을 보고 일론 머스크가 들어갔고 원래 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부서가 거기 수장인 게 도지다. 그러면 도지코인이 정책과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커지니까 이제 머스크가 도지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이런 네이밍만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뭐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사실 이 미국 정부의 도지코인 결제 수단 채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1일 현지 시간으로 31일에 있었던 한 행사에서 머스크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부 부서와 도지코인이 이름만 비슷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또 말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점까지 한번 짚어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하락이 되고 위축되는 모습 살펴봤고요. 또 적지 않은 실망감이 나타나는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문가님과 함께 6가지 주요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범타임즈 서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4월 2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